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합니다. 이 앞주에 본 것 잠깐 복습합니다. 이 앞주에 채권이 뭐고 물권이 뭔지 배웠어요.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하죠. 주세요, 주세요. 자, 채권의 성질. 채권자는 반드시 지 채무자에게만 채권을 행사해야지 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은 행사 못합니다. 이 말을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채권은 자기 채무자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만 효력을 발생해요. 이걸 상대적 효력 그래요. 상대, 내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한다는 거하고 대항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물권, 물건에 관한 권리죠. 물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어떤 이익을 얻어요. 배타성이 있죠. 그래서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 일정한 이익이 사용수익 처분이에요. 그래서 물권, 대표 소유권 생각하시고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임대해서 월세 받고 처분할 수 있고 그런 이익을 얻어요.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 물건이니까 지배하죠. 자, 물권의 성질. 물권은 힘이 세요. 그래서 물권은 소유권 생각하시고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나 이외의 모든 3자에게 다 힘을 쓸 수 있어요. 모든 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3자. 절대적 효력 그래요. 모든 절대적. 내 채무자에게만 상대적. 그래서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반대말. 그래서 모든 3자. 절대적 효력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물권의 성질이죠. 자, 이제 민법 총칙 갑니다.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웁니다. 법률행위. 자, 일단 목차. 법률행위. 그 다음이 법률행위의 필수요소, 의사표시 배우고, 그 다음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제도. 그 다음에 원래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유효해야 돼요.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 또는 유효인데 취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조건 기한이에요. 자, 그중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법률 요건이란 것은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말하는데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그중 법률행위. 반드시 의사표시 있으라. 법률행위 하면 제가 계약, 매매 계약 생각하시라겠고 계약이 되려면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라.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내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당사자가 원한 대로. 이에 반해서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반대말이 법률 규정이에요. 자, 법률행위 두 문제 나오는데 종류 봐야 되고 성립요건, 효력요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 자, 이 4개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 파트예요. 법률행위의 목적.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한 목적이 있겠죠. 매수인은 갑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일 거고 매도인은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팔았죠. 돈 받아야겠죠. 이런 걸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을 한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법에 적합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말,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실현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걸 불가능이라고 해요. 근데 법은 가짜를 떼어버리고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 이제 조금 이따 여기서부터 배울 거예요. 가능 반대말 불능. 자,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적법 파트에서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을 배울 거예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대표,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계약이에요. 이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법률행위. 그 다음 공정하지 못한 계약이에요.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반사회 불공정을 이제 배울 거예요. 이 법률행위, 두 문제가 배정된 이 법률행위는 가장 중요한 게 반사회 불공정이에요. 반사회 불공정. 여기를 반드시 잡으면 돼요. 자, 행위능력 제도가 있어요. 일단 한 번만 들어봐요.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해야 되고 유효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는데 그중 성립 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당사자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능력이 있어라, 행위능력이 있어라. 이 행위능력, 법률 행위능력을 말해요. 법률 행위능력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누구 도움 없이, 부모님 도움 없이, 법정 대리인 도움 없이 혼자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행위능력이 제한돼요. 그 사람을 법률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로서 세 사람을 규정합니다. 첫 번째, 아직 어린 놈,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건 처음 공부할 때 외워야 돼요. 미성년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 만 19세 미만자, 17살짜리 고등학생 생각하면 돼요. 아직 어른이 아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은 치매 노인 생각하시고 치매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는 제한력자 아니에요. 그분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요. 나중에 이제 12월부터 배울 거예요. 자식이 치매 아버지를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판사로부터 판결이 떨어져야 돼요. 성년인데 후견을 개시합니다. 이게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에요. 그게 떨어지면 그분이 이제는 피성년 후견이라는 제한능력자가 돼요.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피한정 후견이 돼요. 이 세 사람을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이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가 하거나 법률행위 또는 아예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야 돼요. 혼자 막 하면 안 돼요. 그런데 17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제 아파트 팔았다. 법률행위 한 거죠. 이거 일단은 유효해요. 하지만 취소권을 줍니다. 이쪽한테. 제한능력자 쪽이 취소권자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 3개 중 첫 번째, 일단 이 법률행위 유효. 하지만 너 5억짜리를 1억에 판 거야? 취소 들어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규정이 나요. 취소하면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돼요. 그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기초죠. 기초. 지금은 기초 하지만 외워야 되죠. 처음일 때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교재 페이지는 5페이지예요. 5페이지. 그래서 중간 성립요건, 효력요건, 당사자에 관한 효력요건, 의사능력이 있어라, 행위능력이 있어라, 제한능력제도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 들어갑니다. 목차는 3번이에요. 자, 목적. 조금 전에 했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확정은 12월에 할 거고, 가능 반대말 불능보입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 교재는 이제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봐요. 6페이지 왼쪽 목차 2번이 있죠.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요. 자, 이제 흑판 봐요. 여기에 있는 판서 내용이 교재에 그대로 다 있어요. 똑같아요. 흑판도 보시면서 또 교재도 보시면서 하시되 처음에는 흑판에 집중해야 돼요. 제 손가락을 봐야 되니까.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요. 반대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할 수가 없어. 불가능. 불능이라고요. 불능. 불능이란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자, 갑이 을한테 지 건물을 파는 매매계약을 5월 1일 날 했어요. 건물 매매계약.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매도인 갑은 지 아파트 건물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해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채권계약을 하면 채권 채무가 태어나요. 자, 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죠. 이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은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채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5월 1일 날 갑을이 만나서 썼는데 이 사실이 밝혀졌어.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인, 전자가 중요해요. 한 달 전인 4월 1일 날 이 건물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건물이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계약은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이 사실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해 있네요. 자, 그러면 한 달 전에 건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건물이 멸실하면 이 건물에 대한 갑의 소유권 물권도 소멸해요. 소멸. 물권은 나중에 배워요. 물권은 반드시 물건이 현재 존재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소유권이 태어나요. 그런데 건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물권, 소유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자체가 건물이 없죠.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걸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졌다고 해요. 하고 싶어도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불능은 계약법에서 이제 더 잘 나오는데 소유권 채무만 불능에 빠져요. 매수인의 대금 채무는 불능이라는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돈을 주고 싶은데요. 매매대금 5억을 못 드려요. 주고 싶은데 제가 줄 수가 없어요. 대금은 그런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돈은 당신한테 없지만 은행에 많아요. 빚내서 매매대금 줘야 돼요. 그래서 대금은 불능사항이 안 나와요. 오로지 불능은 소유권 채무만 불능에 빠져요. 자, 그러면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불능을 다시 용어가 나와요. 어떤 불능이라고 하느냐?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자, 처음 시자만 이해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처음부터 불능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서 이걸 읽습니다. 가능인지 불능인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예요. 법률행위 성립은 5월 1일 계약 체결하고 같은 말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미 불능에 빠졌죠.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가 5글자.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을 입장에서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약서는 썼는데 건물이 없어. 을은 황당하겠죠. 그러면 갑은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
건물도 없는데 왜 계약을 했을까요? 경우수는 두 가지예요. 지도 몰랐어. 건물이 저 지방에 있어서 건물이 멸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알면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건물은 없죠. 건물은 없어요. 이럴 때 소유권은 넘겨줄 수가 없는데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에요. 이 경우 이 갑을 건물 매매 계약을 유효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효로 볼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과연 이 경우 계약 체결할 때 이미 건물이 없는데 이 매매 계약을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 한번 찍어봐요. 유효로 볼까 무효로 볼까? 무효로 봐야 돼요. 이유?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무가 나와야지. 무.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을 유효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 매매 계약은 무효가 결론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무효.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원시적 불능 이 5글자가 그대로 뜨지 않고 풀어서 나와요. 자, 제 말대로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한 경우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교재 봐봐요. 교재. 자, 원시적 불능 봐봐요. 두 번째 봐요. 원시적 불능 법률행 이 매매 계약은 결론은 무효입니다. 자, 이걸 외우시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유.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으니까. 없을 무.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이건 이해고 외워도 돼요. 간단하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 시험 지문이 그대로 세 번째가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 체결 전에 동그라미 했어요. 전 동그라미. 소실 밑줄.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소실됐죠. 그럼 머릿속으로 아하 원시적 불능이구나. 원시적 불능 매매계약은 무효. 이렇게 외운 걸 접목시키는 거예요. 무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 유효로 끝났다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 이걸 외워버려요. 원시적 불능 무효. 그다음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소실됐다. 이런 문장은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매매는 무효입니다. 자, 이제 또 흑판 봐요. 상황이 바뀝니다. 갑이, 제 손을 봐요. 갑이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그 후, 계약 체결 후 6월 1일 날 이 건물이 안타깝게도 화재로 또 불타 날아가 버렸어요. 자,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했어요. 반대예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멸실했다. 이 경우 반대.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죠.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이번에는 나중에 건물이 멸실했어. 반대 상황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죠. 건물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소유권도 날아가요. 결국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역시 하고 싶어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불능에 빠져요. 이유.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지면 소유권도 사라졌죠?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소유권이 없어. 그래서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진 거예요. 전이든 후든 불능이란 결론은 똑같아요. 자, 문제는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이와 같이 멸실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을 때 이 매매 계약을 또 유효로 볼 것이냐 또 무효로 볼 것이냐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이 불능을 계약 체결 후 불능에 빠졌다 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반대말이 후발적 불능이죠.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 계약 체결 후 불능이구나.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불능이구나. 이 후발적 불능 단어 5글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계약 체결 머릿속으로 두고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구나.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전에 날아가서 이미 처음부터 처음 시자예요.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자, 그러면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아가서 이와 같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 매매 계약을 또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5월 1일자에 계약 체결할 때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 성립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발생해요. 법률행위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가 돼요. 그러면 5월 1일자 이 건물 매매비가 분명히 유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 건물이 사라졌을 때 과연 유효인 매매계약을 무로 날려버릴 것이냐. 아까 취소하면 무로 날려버리지. 그 문제가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하니까 굳이 날리지 않아요. 결국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항상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있을 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건물이 있었잖아, 있을 유예요. 원시적 불능은 건물이 없었잖아, 없을 무.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이매매 유효예요. 그래서 이건 이해도 했고 외웁니다. 어차피 공부는 이해 바탕 위에 결국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 매매는 무효, 후발적 불능 매매는 유효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외워요. 이해하고 외우고. 후발적 불능 이거 무효 아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유효다 이렇게도 나오고 4번 나왔어요. 4번. 저건 2번. 이건 4번. 해야 돼. 별 3개예요. 별 3개. 그래서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란 것은 그래 불능 하고 싶어도 이걸 외우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불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소유권 줘야 되는데 건물이 날라갔지. 줄 수가 없네. 나는 주고 싶어. 나는 주고 싶어. 근데 없잖아 건물이. 어떻게 줄 수가 없어. 이게 불능이에요. 불능. 건물이 언제 멸실했냐에 따라 이미 멸실했어?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멸실했어? 후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은 이미 건물 자체가 계약할 때 없었으니까 없을 무효.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 날라가도 이 계약 자체 무로 날리지 않아요. 유효예요. 가만 보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은 다 반대예요. 반대. 자, 계약 체결이 중심이죠. 계약 체결 전, 후. 처음부터 원시, 후발, 나중에. 무효. 반대말? 유효.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엎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민법은 제가 이분법이라고 했죠. 반대말이야. 다 반대. 물권 반대, 채권.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은 성질이, 효과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중심 딱 잡으면 나머지 놈은 반대말로 결론을 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불능이에요. 불능. 불능은 총칙에서도 잘 나오고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제 후발적 불능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거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불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이게 불능이죠.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 자,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즉 5월 1일자에는 소유권 주는 게 가능했어. 그런데 계약 체결 후 건물 멸실로 불능이 된 경우를 말하죠. 계약 체결 후 불능. 그게 후발적 불능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그래도 유효. 결론이 유효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걸 외웁니다. 이걸 외워야 세 번째 지문이 다닥다닥 해결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 후의 동그라미.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전소. 소자가 불탈 소자예요. 그래서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후발적 불능이죠.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으니까 이때 이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그럼 머릿속으로 후발적 불능은 유효 연결됐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외워버립니다. 별 3개 하세요. 각자 여기는 별 3개예요. 별 3개를 하나하나씩 잡아가면 40문제 200개 지우면 OX를 90% 골라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잡아갈 거예요. 이게 불능이에요. 자, 이제 적법 갑니다. 적법. 법에 적합해라. 자, 우리나라에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법이 있어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 공법도 있고, 관련 법률, 그 다음에 세법, 등기법, 중개사법, 어마어마한 법이죠. 그러면 그 법 속에는 제1조부터 제2조 쭉 법 조문이 있는데 이걸 법 규정이라고 해요. 이 법 규정은 구별이 돼요. 법은 지켜야 돼요. 우리 국민들 안 지켜도 돼요. 법은 지켜야 되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초등학교 때 법은 지켜라. 준법 의식 막 심니다. 법은 지키세요. 맞아요. 법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법인데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 규정을 구별하면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돼요. 그 다음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는 법 규정이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하면요. 초등학생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학교에서 법은 지켜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법 규정을 분류를 하면 임의 규정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 뭐냐? 자, 법 조문이 있죠. 교재에 있죠. 작발에서 봅니다. 법 조문 제목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는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했나 봐요. 그때는 법이 우선해요? 이 당사자의 다른 의사가 우선해요? 그 의사에 의한다. 이게 임의 규정의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 조문이 어려워요. 제 설명 들어봐요. 법 규정이 있나 봐요.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을 말해요.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이 있거든요. 그 합성어가 법령이에요. 그러면 법 규정 중 사회 질서와는 제 손 봐요. 관계 없는 법 규정이 있나 봐요. 사회 질서와는 관계가 없나 봐. 어느 법 규정을 보니까.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사회 질서와 관계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법 규정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질서와 관계 있다면 뭔가 느낌이 강하지만 사회 질서와는 별로 관계가 없나 봐. 이 관계 없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을 한 법률행위 당사자 갑과 을이 법은 A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B로 합시다라고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요. 계약할 때. 법은 A라고 돼 있는데 갑을 법률행위 당사자가 우리는 B로 합시다.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법과 다른 의사죠. 괜찮아요. 그 다른 의사에 의해요. 이게 임의규정의 개념이에요. 즉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제가 괄호 열고 닫은 임의규정은 없는 거예요. 법 조문에는 없어. 제가 첨가한 단어예요. 법 조문 제목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임의규정의 개념은 사회 질서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다른 의사, 우리는 B로 합시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반드시 법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임의규정, 단어에서 느껴져요. 어느 법 규정인데 당사자, 우리 갑과 을이 마음대로, 임의로 배제해버릴 수 있는 규정. 우리 안 할 거야. 우리 B로 할 거야. A, 너는 A라고 규정했지만 우리 A로 안 할래. 임의로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이게 임의규정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임의규정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법조문 사회 질서와 관계없다. 느낌이 와야 돼요.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하면 이건 뭔가 반드시 지켜야 돼. 하지만 사회질서와 별로 관계 없나 봐요. 어느 법 규정이. 그것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B로 합시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임의규정의 개념이에요. 법 전문이. 임의규정이 뭐냐?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다른 의사로 제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어디에 그러면 임의규정이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법은 지켜야 된다고 배웠는데 민법에만 있어요. 민법, 계약법, 민법 중 계약법. 자,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해요. 계약은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B로 하세요. 계약법의 지도 원리가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따라서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B로 하세요.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자 봐요. 법은 계약법 어느 규정이 법은 A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갑을 매매계약 당사자, 법률의 당사자가 우리는 A로 안 하고 B로 합시다. 라는 B로 하자는 특약 유효입니다. B로 하자는 특약 먹힌다고요. 저는 이제 B로 하는 특약 먹힙니다. 법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은 자유니까. 즉 어느 해당 그 법 규정의 적용을 우리들이 배제, 제껴버릴 수 있는 규정,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규정이 뭐냐 물으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법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임의로 배제, 제껴버릴 수 있는 법 규정, 이게 임의규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매매계약을 하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우리는 B로 할래요. B로 하자는 특약 유효예요. 유효. 해당 법 규정 적용을 반드시 지킬 필요 없어. 제껴버릴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 자, 총칙에서는 이 자체가 안 나오지만 계약법에서 어마어마하게 떠요, 이게. 그래서 계약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이잖아요. 그 계약법 속에 반드시 이 지문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해당 규정, 적용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당사자의 특약, 유효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런 걸 저는 세트라고 해요. 세트로 1타 5P가 돼요. 1타. 이거 하나를 알면 계약법 영역은 안 지켜도 된다. 당사자가 B로 하자는 특약 유효다. 어느 법규정 적용시키는 걸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다. 다 맞는 지문. 다 맞는 지문. 자, 그러면 강행규정은 뭐냐? 강행규정은 여기 읽어봐요. 사회질서와 임의규정 반대말이거든요. 어느 법규정을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 있어. 그럼 느낌이 사회질서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느낌이 강해져요. 지켜야 될 것 같아.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인데 당사자가 막 제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래서 교재 봐봐요. 강행규정이 법 규정 중 강행규정 봐요. 2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여기는 있다로 끝나. 있다로. 하지만 저기 임의규정은 관계 없죠.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관계 없어? 안 지켜도 되겠네. 임의규정. 관계 있어? 지켜야겠네. 자, 이게 강행규정의 개념이에요. 따로 법 조문은 없어요. 임의규정을 통해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봐요. 강행규정.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국민들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켜 국민을 강행적으로 구속한다 해서 강행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모든 법률 용어는 법률 용어 자체를 읽으면 느낌이 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시킨다. 즉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나라에 공포되어 있는 모든 법은 99.9%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은 계약법 영역, 총칙 영역, 민법 영역만 있어요. 개인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든 법은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2차 과목,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다 강행규정이에요. 다 강행규정.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민법 기준으로는 물권법 파트예요. 물권법은 물권 자유롭게 하세요. 아니에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즉 계약 자유 반대말이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따라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못해요. 물권 관련 계약은 마음대로 못해.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 규정 대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에 속해요. 그래서 계약법하고 물권법이 반대예요. 이유, 계약법이 채권법에 속해서 그래요. 물권 반대 채권이죠. 계약이 채권법에 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 강행 규정은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꼭 법을 지키나요? 꼭 법을 안 지켜. 법 안 지켜요. 법 안 지킵니다. 그러면 강행규정, 지키라고 만든 강행규정을 국민이 위반해서 계약을 한 거죠. 강행법규에 위반했습니다. 자,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이에요.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해서 한 계약을 한 갑과 을을 우리 법이 보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킨 국민을 왜 법이 보호해 주겠어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라는 얘기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당신들 계약했죠? 하지만 채권 주지 않아요. 물권 주지 않아요. 효력,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지문 하나예요.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요. 반드시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어요. 힘 주지 않을 거예요. 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이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보호를 못 받아요. 권리도 없고. 자, 그런데 예외가 발생해. 강행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주네. 오, 이게 뭐지? 반드시 지키라고 만든 강행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그 계약을 유효로 봐준다고? 예외예요. 그래서 강행규정은 다시 2분으로 나뉘어요. 원칙,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도 있고 위반했는데도 이 계약을 힘을 줘요. 유효란 얘기는 효력이 있다. 즉 채권도 주고 물권도 주고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법이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두 개로 나뉘어. 그래서 강행규정이 다시 위반 시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하고, 작판 봐요. 효력 규정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 이렇게 다시 나뉘어요. 그래서 강행규정은 강행법규 같은 말이에요. 강행규정 위반했을 때 원칙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것도 단어로 느낄 수 있어요.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때 아무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효력 규정이에요. 하지만 강행법규 위반했지만 단속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줘요. 단속만 해. 처벌. 구청에서 단속하죠. 과태료 매기고 영업정지시키고 이와 같은 단속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규정,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요. 그래서 강행규정은 다시 위반 시 무효입니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효력 규정. 위반했는데도 단속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이 있다. 그러면 시험은 어느 게 효력 규정이고 어느 게 단속 규정이냐, 어느 법 규정이, 그걸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중 오늘 하나만 합니다. 단속 규정.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예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자, 음식을 팔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포장마차, 아파트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순대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죠. 그 포장마차는 신고 허가 안 받은 노점상들이에요. 따라서 법은, 식품위생법은 허가받고 음식 팔아라, 신고하고 음식 팔아라 했는데 허가받지 않고 떡볶이 팔았어요. 5,000원어치. 우리는 매일 사 먹습니다. 매일. 법을 위반한 행위죠. 식품위생법 모든 법은 다 강행규정이라고 했어요. 계약법 빼놓고 다 강행규정이에요. 민법 빼놓고. 자, 강행법규 위반한 떡볶이 5,000원짜리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강행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이 떡볶이 5,000원짜리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봤을지 아니면 유효로 봤을지. 자, 둘 중 하나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상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칙대로 무효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5,000원짜리 떡볶이 주세요. 5,000원어치. 그랬는데 법이 와요. 그건 무효예요. 당신 채권 없어요. 그러니까 떡볶이 주세요 할 채권이 없대. 법이. 만약 무효로 본다면 권리를 안 주죠. 아무런 효력이 없어. 떡볶이 주세요 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주세요 할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아니, 법이 포장마차 노점상에서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순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권리 자체를 안 주니까. 그러면 국민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보죠. 비록 법은 위반했지만 드세요. 떡볶이 드세요. 힘을 줘요. 즉 유효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비록 식품위생법 가행법규를 위반했지만 음식을 파는 그 사람 단속만 할 뿐 떡볶이 계약 법률행위 자체는 효력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떡볶이 순대를 노점상에서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만약 대법원이 이거 무효입니다 해버렸으면 못 먹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주인이 자, 안 팔아요 해도 주세요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법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봐서 무효로 보느냐, 어느 법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봐서 유효로 보느냐는 오로지 대법원이 결정해요. 오로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 조문, 법전에는 이거 효력 규정이에요? 이거 단속 규정이에요? 없어요. 오로지 대법원이 어느 사건이 올라왔을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할 때 어느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연 이걸 무효로 봐야 되느냐, 이걸 유효로 볼까? 이 판단하에 이건 유효로 봐야겠다. 비록 법은 위반했지만 그러면 단속 규정으로 대법원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무효로 봐야겠다. 그러면 대법원이 효력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규정에 해당하느냐 단속 규정에 해당하느냐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법원 판례예요. 100%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쪽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느 게 효력 규정이고 어느 게 단속 규정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비록 식품위생법이라는 가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지만 유효로 본다. 그 노점상을 단속만 할 뿐. 그래서 단속만 할 뿐 법률의 효력 자체는 유효로 본다. 이렇게 훈련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효력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법의 규정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안 지켜도 돼요. 임의 규정. 계약법령에 있어요. 하나는 99.9% 모든 국민은 법 지키세요. 국민을 강행적으로 구속한다.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규정.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물권법 규정 대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강행규정. 하지만 강행규정은 다시 나눠져요. 위반 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하고 위반했는데도 단속만 될 뿐 효력 자체는 유효, 힘을 주는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이 있다. 단속 규정 대표가 뭐가 음식 판매. 이것도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건 이제 12월에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법이라는 얘기는 우리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유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맞는 지문이에요. 단속규정 생각하면 안 돼요. 원칙이니까.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맞아요. 맞아요. 그 지문이 나왔는데 강행규정 위반했는데 유효가 되는 단속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절대 풀면 안 돼요. 반드시 원칙이 나오면 원칙대로 맞는 지문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문 속에 없는 내용을 생각해서 상황을 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지문 그대로 OX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 원칙, 효력 규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게 적법이죠. 자, 이제 반사로 갈 텐데 일단 교재. 그래서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죠.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규정, 효력 규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목이 효력 규정.
하지만 단속 규정, 가행 규정에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아요. 단속만 할 뿐. 단속만 해 이렇게 느껴야 돼요. 효력 자체는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무효로 안 봐요. 단속만 해. 그래서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식품위생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떡볶이, 순대, 포장마차에서 노점상에서 사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반사회는 10분간 쉬고 합니다.